주총을 뭐 3월 31일 이렇게 하시면 심사기 물리적으로 모든 주총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질타를 많이 하고 싶은 회사에 가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안 오시면 우리보다 더 많은 질타를 받아야 될 회사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최용식입니다. 어느덧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도 주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주주 관리 서비스 주주를 운영하는 그 코드박스라는 회사의 서광열 대표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도 주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얼핏 생각을 해보면 좀 일하는데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또 주주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주주 수가 적거나 투자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주총을 안 하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 이제 스타트업은 이제 향후에 이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IPO를 하거나 이제 M&A를 해야 되는 회사들인데, 그 단계가 되면 사실 그 전에 주주총회나 이 법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서류를 전부 다 요구를 받습니다. 요 실사도 해야 되고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인데, 그 서류를 이제 뒤늦게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하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주주들한테 제대로 절차를 지켰는지, 소집 통지를 제때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쟁에 이제 휘말리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좀 주주 관리 좀 다르게 할 것 같거든요. 일단 네네. 상장사면 일단 머리가 아플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 관련 인력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와 다르게 비상장사는 좀 어떤 측면에서 좀 주주 관리 그 방법이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사는 주주가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주주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인프라도 이제 발전이 돼 있습니다. 전자 주주총회를 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들도 있고, 또 그 주총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때도 그런 운영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그 주총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인프라가 별로 없고 또 상대적으로 주주 수도 적으니까 대충 하시는 이제 대표님 되게 많으신데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오히려 비상장 회사가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사가 있으면 그 투자사들이 이제 주주로서 주총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지분율대로 그 결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투자사들은 이제 투자 계약상에 사전 동의나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을 통해서 그 주총 안건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비토를 하거나 그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총하기 전에 좀 사전에 이제 협의하시고 동의를 받아 놓으시고, 또 주총을 그 절차에 맞춰 진행하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라고 해서 주주수가 적으니까 대충 해도 나중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회사가 잘 되고 투자자도 해피하면 괜찮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 절차를 안 지킨 부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 계약을 위반했네라고 하면서 나중에라도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잘 지켜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스타트업이 이제 투자를 유치한다는 게 그냥 주주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분들을 주주로 이제 모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왔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는 어쨌든 이제 이사회라는 이제 결의 도구가 있고, 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안건들을 결의하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사실 주주가 새로 들어오면 그 주주들과 그 평소에 잘 소통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회사가 잘 성장해서 이 주주들이 나중에 이제 그 엑시스를 할 때 몇 배로 엑시트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다. 혹은 어려우면 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어려우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소에 관계를 만들고 소통하시는 게 사실 주총 때 뭐 불러가지고 동의받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내내 뭐 잘 연락도 안 하고 두절돼 있다가 주총하니까 와서 뭐 이 안건에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주총이 되게 화기애애하거나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주로 어쨌든 우리 회사에 모셨다는 거는 그 주주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적시에 제공하고 좀 관계를 만드는 부분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에는 약간 주주들과 좋은 관계를 평소에 좀 맺지 못한 대부분인지 네. 투자사와 약간 스타트업들이 뭐 네.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또 언론에 알려진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하면은 네네.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이처럼 약간 갈등이 좀 늘어난 이유로는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이미 이제 법적인 갈등까지 가면 끝까지 간 건데 예. 그 시작은 항상 되게 사소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IR을 하고 투자를 받을 때는 굉장히 이제 회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잖아요. 우리가 투자만 해주시면 뭐 1년에 몇 배씩 성장해서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고 투자를 받는 건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뭐 계속 그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그 투자자의 어떤 전화를 피하고 뭔가 소통을 좀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피칭을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할 것처럼 하더니 조금 회사 어려웠다고 소통이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 투자 심사역도 이제 사람인지라 사실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주총이 됐든 아니면 뭐 투자 계약상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게 됐던 이런 거를 이제 꼬투리 삼아서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이제 파국으로 관계가 치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사가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잘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소통하는 거가 역시 제일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분쟁을 예방을 위한 스킬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요즘 점점 중요해지는 주제인 것 같아서. 네네. 뭐, 대표님의 뭐 입장에서 약간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주를 이제 회사에 새로 모시면 이제 이분이 상법상 뭐 주주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투자 계약상에 이제 이분한테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의무 사항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 계약서에 뭐 스톡 옵션을 부여하면 투자자의 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사실 뭐 투자자한테 얘기하지 않고 스톡옵션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는 투자자가 뭐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회사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제 이 동의받지 않은 걸 가지고 투자 계약 위반으로 뭔가 풋옵션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하는 것 자체는 모르게 부여하는 것 자체는 네네. 부여했다고 했을 때 네네. 그게 부여받은 스탁옵션 자체는 유효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효한 건가요? 어쨌든 대표님이 여전히 이제 대주주시고 예. 상법상 스톡옵션 부여하는 결의 요건만 만족하면 그 스톡옵션 부여는 유효한데 예. 이제 투자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투자사 입장에서는 왜 내 동의도 없이 이렇게 부여했어?라고 하면서 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회사 잘 나가면 뭐 다소 위반을 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가 될 수 있지만 이제 회사가 어렵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이들도 이제 LP가 있는 또 선관 의무가 있는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회수를 위해서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표님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스타트업의 난제 중 하나가 투자 받으려면 장밋빛 미래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현실보다 오버한 그런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다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이거를 모르면 사실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를 창업자가 정말 현실적으로
딱 맞출 수 있는 것만 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IR 때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그래 좀 못 맞출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공격적으로 좀 하자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이거 뭐 당연히 정답은 없는 문제고 그렇게 이제 뭐 사업 계획을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투자 매력이 없기 되잖아요. 때문에 이제 투자를 못 받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너무 과장되게 잘 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면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대를 못 맞췄을 때 실망감도 커지는 법이라서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부분은 일단 공격적으로 하고 나중에 네. 생각해보자. 이게 아마 창업자의 대부분 마인드일 텐데 네네. 그러면 나중에 안 될 때 창업자는 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나요? 뭐 그냥 철판 깔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지 뭐. 그러니까 저는 뭐 기대치를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지만 이런 사유로 뭐 이번 분기에는 이제 예상보다는 실적이 나빴습니다. 근데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소통이 얼마나 빈번하게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연락 없다가 1년 전에 얘기한 계획에 반을 반도 못했습니다는 되게 서프라이즈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대표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심사위원한테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요 지표들을 공유하면서 현황을 업데이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훨씬 서프라이즈가 덜하겠죠. 좀 안 되고 있어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지만 대표님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심사역도 하우스에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그냥 저희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심사역 되게 곤란하거든요. 내가 투자했는데 하우스에 저희 투자한 포트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주주관리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스타트업은 다 공동 창업을 하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혼자 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공동 창업을 하는데, 그러면 공동 창업자와 초기 멤버도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좀 이들은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투자자하고 좀 어떻게 좀 다른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코파운더나 아니면 이제 초기에 이제 입사한 이제 직원들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주주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조언 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 뭐 투자자도 엑시스를 하지만 직원들이나 코파운더도 엑시스를 언젠가는 하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IPO까지 안 계세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코파운더가 성장 단계 어딘가에서 이탈한다는 거는 뭔가 통계적으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코파운더는 나랑 너무 마음이 맞아서 무조건 죽을 때까지 이 사업을 같이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같이 시작하시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되게 굴곡이 있고 대표님과 코파운더의 생각이 또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회사는 성장하는데 코파운더는 회사의 성장에 맞춰서 역량이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분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파운더가 한 20% 지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리즈 A 받고 나가버렸어. 그럼 이 20% 지분은 영원히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이제 스톡옵션 받은 직원들 혹은 후속으로 투자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되게 애매한 지분이 없어진 거예요. 20%는 절대 적은 지분이 아닌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리스크 관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사표가 돼버리는 건데 의결권이 네네. 만약에 뭐 진짜 이상한 데 갈 수도 있고 쪼개질 수도 있는데, 네네. 좀 이런 이탈이라든지 분쟁 뭐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대처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이제 결혼할 때도 뭐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미리 뭐 계약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회사 똑같거든요. 특히 이제 공동 창업자 간에는 주주 간 계약서라는 걸 써서 둘 중에 한 명이 언젠가 이탈했을 때 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이탈하면 사실 둘 다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잘 성장하지 못할 거고, 그러면 지분율이 높아도 그 지분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 창업자가 어디까지 역할을 하고 나갔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지분을 가지고 나가고, 나머지 지분은 이제 코파운더한테 반환하는 정도의 이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주 간 계약을 통해서 너무 많은 지분이 나가거나 회사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좀 미리 잘 설계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탈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용신님 이런 비슷한 경험 한 번 있으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구나. 아닌가요? 그 분쟁은 어떻게 좀 예방하는 게 좋을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네.
뭐랄까 테크니컬적인 부분보다는 네.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좀 뭐랄까 휴먼 리소스 관리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네네. 창업자 분쟁은 좀 어떻게 좀 해결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보통 창업자들이 그 싸우고 나가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분을 20%를 들고 나갔는데 그 어떤 관계까지 가 있냐면 내가 이 회사가 망해도 너한테는 지분 안 팔아. 요렇게까지 가 있으면 사실 법적인 조치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예. 이미 이제 회사 성장이 너무 방해가 되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결국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퇴사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퇴사하는 직원이 이 회사에 학을 떼고 나는 어떻게든 이 회사에 해코지를 할 거야 라는 상태까지 가버리면 사실 법적인 방법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원만한 해결 방법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별하는 이제 코파운더 직원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 그리고 이 지분 가치가 그래도 너가 기여한 만큼 좀 리턴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잘 합의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능한 인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막 스탁 옵션을 좀 상당히 주는 편이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특히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뭐 직원분들 중에서도 뭐 스탁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받은 지분이라든지를 통해 갖고 그 회사의 주주이신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직원분이 또 이렇게 주주가 되면은 스타트업을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좀 주주한테는 또 주주한테만 제공되는 좀 내밀한 정보도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런 직원분들은 어떻게 좀 그 같이 이제 잘 해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약간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주총에서 이제 결의하는 사항 중에 사실 이제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로 보상에 대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직원들의 급여를 결의하지는 않는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임원들, 그러니까 임원들의 이제 보수를 결의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른 직원들에 대한 주식 보상, 스톡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또 주총 결의를 통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반에 들어온 직원이 뭐 한 0.1%라도 주식이 있어서 이 주총에 들어오면 그 이후에 누가 스톡 옵션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다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지점이거든요. 왜 우리가 연봉을 모든 직원한테 까고 그 모두가 납득시킬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뭔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어서 연봉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직원들끼리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주식 보상이 주주의 권리로서 누구한테 얼마나 뭐 행사가 얼마로 부여되는지를 다 알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뭐 100% 뭐 막을 수는 없지만 좀 운영에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거는 그 당연히 이제 주주니까 주총에 이제 오라고 이제 소집 통지도 하고 실제로 참석해서 결의도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런 민감한 안건을 결의할 때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회의에서 나가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결의는 꼭 해야겠다, 내 주주의 권리로서라고 하면 거기서 결의된 내용을 좀 그 공유하지 않도록 뭐 비밀 유지 각서 같은 거를 쓰도록 하는 것도 뭐 운영의 노하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피할 수는 없어요. 어쨌건 주주이기 때문에 뭐 주총 결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안건도 봐야 되고 결의에 참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운영의 노하우를 잘 발휘해서 좀 관리를 하시는 부분은 필요하다. 그런 이렇게.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최대한 이제 양해를 부탁드려야겠네요. 이 입장에서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원천적으로 그분한테 그 주식을 줬어야 되나? 를 먼저 고민하시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초기에는 뭐 우리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대하게 주식 보상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 많이 갖고 계시니까 대표님 네네. 자체도.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기여도가 크지 않은 이제 초기에 좀 상대적으로 뭐 연차가 낮은 직원이 이제 뒤에 들어오는 뭐 CTO나 C레벨 인력보다도 더 많은 지분이나 스톡 옵션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왕왕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 아무리 기밀로 붙이고 해도 서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보상을 굉장히 잘 설계하셔야 된다. 이게 사실 이 불편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더 원천적인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좀 만나 뵈면은 약간 이제 뭐 저녁에 이제 뭐 소주도 한잔 할 때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구주를 좀 매각하고 싶다. 네. 이런 걸 되게 사실은 많이 바라시더라고. 이제 한
제가 아는 분들은 뭐 10년 정도 하신 분, 7, 8년 정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좀 구주를 일정 부분 매각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되게 크신 것 같고 네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구주 매각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활발해진 것 같은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렇게 대표가 이제 구주 매각을 하는 게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지. 네네네. 뭐 크게는 이제 창업자의 구주 매각과 또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거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한 직원들의 구주 매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창업자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창업자는 회사와 이제 뭐랄까 이렇게 한몸. 인생을 한 몸으로 이제 인생을 함께 하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창업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초기 단계에는 급여를 뭐 못 가져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투자를 받아도 대표이사가 그 회사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냥 중간 혹은 최저시급에 가깝게 계속 받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회사는 커가는데 대표님은 개인적으로는 재무 상태 되게 안 좋거나 어려운 경우에 많이 있어요. 빚도 있으신 경우도 있고 네네. 집도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도 맞습니다. 많고. 네, 이러면 이제 예. 되게 쪼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쪼들리게 되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사실 왜곡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회사가 더 성장하고 다음 베팅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 이제 투자자도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너무 초기는 아니고 한 시리즈 B 이상으로 신주 투자를 할 때 사실 대표님이나 코파운더의 그러니까 창업자들의 구주를 일부 사주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하고 뭐 내가 한 50억 투자하면 그래도 한 10%인 5억 정도는 대표님이 뭐 구주로 좀 엑시트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대표님의 뭐 경영권이 흔들리거나 지분이 너무 적어서 인센티브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수준에서 이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고 또 대표님이 이제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는 어깨에 약간 프랙티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직원들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스톡옵션 행사에서 내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 주식은 사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사가 살려고 해도 사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투자사가 구주를 살 때도 신주를 투자할 때랑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투심 보고서를 쓰고 이제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거기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직원의 뭐 주식 몇 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를 사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모래알 같이 흩어져 있는 직원들의 주식은 아무도 사주지 않는 시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 스톡 옵션은 뭐 받아봐야 소용없어라는 이제 어깨 인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오지 않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문제인 건 맞고 뭐 다행히 이제 상장 전이라도 뭐 저희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나 이런 이제 서비스 통해서 일정 부분 구주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또 나와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상장 직전의 회사들이 많고 뭐 시리즈 한 B 이전의 회사들은 거의 이제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저희도 이런 거는 이제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주에서는 이런 구주들, 특히 직원들의 구주를 모아가지고 좀 기관이 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뭐 팔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들 만나 뵈니까 보통 이제 자녀가 막 생겼거나 이제 어리신 분들이 구주를 굉장히 매각하고 싶으신 그 생각이 좀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 경험상.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구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직원들한테 구주가 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갖고 좀 규모가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구주 거래 현황을 제때 좀 파악하지 못해갖고 네네. 나중에 좀 약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 경우는 좀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요거는 어떻게 이 구주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잘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사나 아니면 이제 통일주권이라고 해서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그 주권을 관리하도록 혹은 그 전자주권을 발행해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왜냐하면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보내면 바로 이제 트래킹이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비통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이제 비상장 주식들은 그런 게 없고 그냥 회사가 주주 명부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 중에 한 명이 그 주식을 팔아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 판 사람도 산 사람도 아무 말을 안 하면 회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알고 있는 주주 명부와 실제 주주가 다른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비상장 주식을 좀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혹은 회사에다가 이제 명의 개설하고 해서 그 주주가 바뀌었다는 걸 통지를 해줘야 이제 주주 명부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대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고 하는 방식으로 좀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이제 주주가 바뀌었을 때 뭐 판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회사 측에 알려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말씀하신 거 보면. 맞습니다. 그거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예, 예. 뭐 산 사람이 내가 하기 싫다 하기 싫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사실 회사는 알 방법이 없고, 산 사람도 일정 부분 권리가 사실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은 사서 예, 예. 계약서는 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상태가 돼요. 예. 그렇군요. 요즘 이제 곧 있으면 뭐 주주총회잖아요. 3월 거의 대부분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좀 주주총회에선 좀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가는지 이걸 좀 많은 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특히 이제 법인 설립하고 이제 뭐 작년에 투자를 받고 올해 이제 기관 투자자가 있는 상태에서 첫 주총을 하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 투자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하나, 오긴 오는가. 네, 이거 말씀드리면, 주총에 이제 결의할 사항들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특히 정기주총은. 그게 이제 재무제표, 작년도 재무제표가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임원 보수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총의 결의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은 가장 뭐 중요하게 하는 게 이제 영업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뭔가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추가로 이제 올해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정기주총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가 있다면 이제 그 담당 심사역이 참석해서 이제 올해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냐, 뭐 얼마나 성장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 계획에 약간 아쉬움이 있으면 뭔가 토로를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다만 토론도 있고 질타. 질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작년에 실적이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올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다만 이제 보통 투자사가 뭐 우리 회사만 투자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역은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이 뭐 많게는 수십 개까지 있기 때문에, 정기주총은 사실 3월에 다 몰려 있잖아요. 대부분 3월 말에 하시거든요. 네.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총을 뭐 3월 31일 이렇게 하시면 심사기 물리적으로 모든 주총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질타를 많이 하고 싶은 회사에 가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안 오시면 우리보다 더 많은 질타를 받아야 될 회사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초꾼들도 있나요? 상장사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좀 있네, 비상장.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는 사실 뭐 주주가 막 엄청 많거나 내가 모르는 주주가 있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뭐 누군가 난입해서 내가 주주인데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 리스크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반에 엔젤 투자 이런 거 받으시면 사실 개인이 막 주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 회사에 동의 안 구하고 자기 주식을 누군가 제3자한테 팔아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회사 주주라고 하면서 막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것도 가능은 하죠. 뭐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러면 스타트업이 효율적으로 주총을 준비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주총에서 결의하는 안건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재무제표 승인, 그다음에 임원 보수, 그리고 뭐 스톡옵션 부여 같은 것도 정기주총 때 몰아서 같이 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왕 하는 김에. 그래서 이런 안건들이 있을 때 이 안건들을 사실은 주주들, 특히 이제 투자자들하고는 사전에 협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사역이 물리적으로 모든 주총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중요한 안건은 어차피 이제 투자 계약상의 동의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총에서 결의를 한다기보다는 사전 동의를 통해서 이미 이제 결의는 다 돼 있는 상태고, 주총은 아까 얘기한 이제 영업 보고를 듣는 자리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주총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투자사랑 소통하시고, 이제 설득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서면이든 전화로든 이제 설명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동의가 된 상태에서 좀 우리의 장밋빛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자리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주총을 운영을 잘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리고 멀리 또 여의도까지 오셨는데 네네. 이제 그 주주란 어떤 서비스고 또 코드박스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네네. 좀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마지막으로 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이제 참석해서 이제 이 주총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저희 뭐 주주란 서비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제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뭐 주주총회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주총과 관련된 뭐 등기를 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부터 그 스톡 옵션이나 RSU 같은 주식 보상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업무들, 그리고 스타트업은 이제 투자 유치를 다 하셔야 되는데, 이제 투자 유치하고 M&A하고 뭐 IPO를 준비함에 있어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거래 기능은 조금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좀 직원분들 좀 주식을 모아서 이제 네네. 그 거래 관련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래 저희가 기능이 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거래소처럼 뭐 그 매수자랑 이제 뭐 매도자를 찾아가지고 매칭을 해주고 이런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증권 플러스 비상장 같은 곳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예, 비상장 주식, 특히 비통주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할 사람을 찾았어도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계약서를 쓰고 또 아까 뭐 명의 개설을 해서 내가 주주 명부에 등재되고 그 등재됐다는 증서 같은 거를 이제 그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업무들을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업무를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그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강열 대표님 오셔서 굉장히 주주 관리나 혹은 주주 관계에 대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투자받은 스타트업이라면 무조건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주주를 좀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벌써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그 아스쇼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알림, 구독까지 그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잘 말씀해 주셔서. 아이고. 어,